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사이에서도 JK그룹의 본사타워는 단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강철과 유리로 빚어낸 거대한 결정체는 마치 도시 전체를 굽어보는 차가운 군주와 같았다. 그 타워의 1층,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드넓은 로비는 언제나 정제된 긴장감과 효율성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가는 이들의 발소리마저 계산된 듯 조용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감정이 배제되고 오직 실적과 논리만이 지배하는 JK그룹의 수장이자 젊은 CEO 강지훈의 세계 그 자체였다. 강지훈은 막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참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구를 완벽하게 감쌌고 넥타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매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감정이 없었고 깊고 검은 눈동자는 오직 눈앞의 목표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지금 막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공시키고 돌아온 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만족감이나 피로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다음 일정, 30분 후에 시작될 임원회의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박민준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나직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이사회 안건은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최만식 이사가 일부 데이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했던 바야.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냉랭한 공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최만식, 그 늙은 여우,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그가 어떤 수를 쓸지는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그는 그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 완벽한 질서와 효율성의 공간에 불협화음처럼 작은 소란이 일었다.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로비 중앙, 거대한 미디어 아트월 앞에서 보안 요원 2명이 곤란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질적이다 못해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존재들이 서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누가 봐도 값비싼 옷과는 거리가 먼 약간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아이의 옷자락을 꼭 쥔 채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다른 한 아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보안 요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 차가운 유리성의 공기는 미세하게 술렁였다. 직원들은 애써 모른 척하며 제 갈 길을 갔지만 그들의 곁눈질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얘들아, 여긴 너희들이 놀러 올 만한 곳이 아니란다. 어서 엄마한테 가렴. 한 보안 요원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달랬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옷자락을 잡고 있던 아이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 선물을 사야 해요. 그러자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아이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아빠한테 줄 선물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여기는 아주 큰 회사니까 뭐든지 다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진무구한 논리의 보안 요원들은 말문이 막혔다. 이 거대한 빌딩이 그저 큰 가게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성가신 일이었다. 보안팀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기에 저런 아이들을 로비 중앙까지 들어오게 놔둔 것인가? 그는 박 비서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정리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리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계산되는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런 사소한 소동에 낭비할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아이, 그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두려움에 젖어 있으면서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이상할 정도로 낯익은 눈빛이었다. 마치 기억의 저편, 안개 자욱한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파편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듯한 기시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박 비서와 주변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냉혹한 CEO 강지훈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행색이 초라한 어린아이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지훈이 다가서자 그를 알아본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였. 대표님,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다가오자 한 아이는 겁을 먹고 다른 아이의 등 뒤로 숨었. 고집센 눈빛의 아이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을 버티고 섰다. 무슨 일이지?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보안 요원이 쩔쩔매며 설명했다. 그게 이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버님 선물을 살 곳을 찾는다고. 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높은 곳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선물. 고집센 아이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잠시 주눅이 드는 듯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지훈의 입가에 스친 것은 비웃음도 감동도 아니었.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분석하려는 듯한 순수한 의문에 가까웠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오똑한 콧날, 붓게 담은 입술, 그리고 다시 마주친 그 깊은 눈동자. 언제였지? 어디서 봤더라?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아주 오래전, 술에 취해 모든 것이 흐릿했던 어느 밤, 격렬했고 또한 절박했던 하룻밤의 일탈. 다음 날 아침, 텅 빈 호텔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숙취와 이름 모를 여자의 희미한 향수 냄새뿐이었다. 그는 그 밤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유일한 오점으로 여겼다. 감정에 휘둘렸던, 이상적인 통제를 잃었던 유일한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 전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뇌리에 박혀 있었다. 절망과 체념,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그 깊은 눈빛. 아이의 눈빛은 바로 그 눈빛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름이 뭐냐? 지훈이 불쑥 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하준이에요. 얘는 제 동생 이하민이고요. 이하준, 이하민. 평범한 이름이었다. 지훈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터무니없는 상상을 애써 지웠다.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 닮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7년 전의 그 하룻밤과 이 아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다시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여기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도 아니고.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 중 가장 큰 단위의 지폐 몇 장을 꺼내 하준의 작은 손에 쥐어주려 했다. 이걸로 백화점에 가서 아빠 선물을 사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 그것은 동정이나 친절이 아니었다.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간단한 문제였다. 하지만 하준은 돈을 받지 않았다. 아이는 작은 손을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돈을 거절한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하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건 진짜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저희는 그냥 길을 물어보러 온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그 호칭이 지훈의 심기를 건드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뒤흔든 것은 아이의 말과 그 당당한 태도였다. 그 작은 아이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존심 또한 7년 전 그 여인에게서 어렴풋이 느꼈던 감각과 닮아 있었다.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막힘이 없었던 그의 언어가 고작 6살짜리 아이 앞에서 무력해진 순간이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와 아이들에게 쏠려 있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균열 그 자체였다. 그는 결국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박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박 비서, 아이들 백화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가장 좋은 장난감을 하나씩 사줘. 내 개인 카드로. 네, 대표님.
박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더 이상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는 다시 냉철한 CEO로 돌아가야 했다. 30분 뒤에 시작될 회의에서는 수천억의 자금이 오갈 것이고 최만식이라는 늙은 여우를 상대해야 했다. 이런 사소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가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몇 걸음 옮겼을 때 등 뒤에서 하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작은 파문처럼 그의 마음에 번져나갔다.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매끄럽게 닫히는 문이 로비의 풍경을 차단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나측은 눈빛만은 지워지지 않고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불쾌하고 성가시며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 강지훈의 철옹성 같던 이성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냉정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최소한의 선과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자 요새였으며 그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한 요새의 주인은 평소와 달랐다. 30분 뒤에 시작된 임원회의는 J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들로 가득했다. 최만식 이사는 예상대로 사사건건 날을 세우며 지훈의 보고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의 강지훈이라면 그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단 몇 마디로 완벽하게 제압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의 집중력은 미세하게 금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규 시장에 최소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초기 점유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훈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부분을 설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뇌리에는 수치와 그래프 대신 제 키만 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당돌하게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이. 하준의 눈동자가 불쑥 떠올랐다. 그 나치근 눈빛, 기억의 수면 아래 가라앉혀 두었던 파편이 자꾸만 떠올라 그의 사고를 흐트러뜨렸다. 5억 달러라니. 너무 과감한 투자 아닙니까? 다투어. 대표님, 최만식 이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현재 시장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대표님께서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다. 아주 짧은 1초 남짓한 침묵. 하지만 회의실의 상석에 앉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그 침묵은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길게 느껴졌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최만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지우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최 이사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리스크는 관리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사님, 변동성이 크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선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역시 막대하다는 뜻이죠.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모두 계산해 넣은 결과입니다. 이사님께서 그 데이터를 제대로 검토하셨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완벽한 반격이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아주 사소한 균열을 목격한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회의는 다시 지훈의 페이스대로 흘러갔지만 지훈 자신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의 자신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이 로비에서 마주친 두 아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박민준 비서를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여전히 완벽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기류가 흘렀다. 박 비서. 네. 대표님. 아까 로비에 있던 아이들. 지훈은 여전히 창밖을 본 채로 말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그저 사소한 업무 지시처럼 들리도록 목소리를 조절했다. 누군지 알아봐. 부모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간단한 신원조사만 해. 회사 보안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그를 보좌해온 박민주는 그 지시가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지훈 대표는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일은 더더욱 그랬다. 박민주는 자신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숨긴 채 언제나처럼 간결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민준이 조용히 집무실을 나가자 지우는 비로소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다. 쓸데없는 짓이야.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하지만 그 눈빛이 돈을 거절하며 자신을 똑바로 올려다보던 그 당돌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화려한 강남과는 대조적인 낡은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동네. 폐진력의 골목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저녁밥 짓는 냄새로 정겨웠다. 그 골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2층 빌라. 그곳이 이수연과 두 아들의 보금자리였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수연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깔끔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하준과 하민이 서툰 솜씨로 그린 크레파스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그녀가 정성껏 키우는 화초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세상의 차가운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녀만의 작은 성이었다. 수연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주말에는 마트 시식 코너까지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엄마다 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리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우리 아들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네 하민이 먼저 신이 나서 대답했고 하주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뺨에 입을 맞췄다. 이 순간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전부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자 넉넉지 않은 살림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냉장고 속 재료들을 꺼내 뚝딱뚝딱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 하민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엄마, 오늘 우리 엄청나게 큰 회사에 갔었어요. 막 유리로 되어 있고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수연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큰 회사. 거긴 왜 갔어? 우리 아들, 아빠 선물 사려고요. 하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거기 가면 뭐든지 다 파는 곳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무서운 아저씨들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JK그룹 타워. 그녀가 지난 7년간 의식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민이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근데요, 엄마, 엄청 잘생기고 무서운 아저씨가 나타나서 우리 도와줬어요. 키가 이따만큼 크고 목소리는 막 차가웠어. 하준이 하민의 말을 정리했다. 근데 우리한테 백화점 가서 장난감 사라고 했어요. 비서 아저씨가 우리 데려다 줬는데 우리는 그냥 돌아왔어요. 왜?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노력 안 하고 그냥 받는 건 우리 거 아니라고. 하준은 의젓하게 말하며 수연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수연은 아이들을 혼낼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를 위해 선물을 사러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포로 차가워졌다. 만약 그가 아이들을 봤다면 7년 전 그날 밤의 남자 강지훈이 그녀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혼자 아이들을 낳아 길렀다. 그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그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이 더 컸다. 그처럼 거대한 세상에 사는 남자가 과연 이 아이들을 순수하게 받아줄까? 혹시라도 아이들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여겨 빼앗아 가려 하지는 않을까?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쓸어보았다.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신기할 정도로 그를 닮아 있었다. 특히 하준의 자는 모습은 7년 전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그의 젊은 날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엄마 잠든 줄 알았던 하준이 눈을 감은 채 물었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수연의 가슴에 밝혔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더 자주 하는 질문이었다. 수연은 목이 메어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란다. 그리고 아주 많이 바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랑 같이 못 있는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거짓말 뒤에 숨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평화롭던 그녀의 작은 성에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비서 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JK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하자 아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잠시 후 모니터에 간단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팝업창으로 떴다. 보호자 이수연, 자, 이하준 남, 자, 이하민 남, 그리고 아버지 칸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박민주는 쌍둥이의 출생년월일을 확인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조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7년 전 강지훈 대표가 유일하게 스캔들에 휘말릴 뻔했던 그날 밤의 사건을 떠올렸다. 공식적으로는 과로로 인한 단순 해프닝으로 묻혔지만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음을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신원조사가 아니었다. 어쩌면 강지훈 대표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비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강지훈은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분 단위로 계획된 스케줄로 시작되었다. 최고급 호텔 헬스장에서의 운동, 영양사가 계산한 완벽한 식단, 그리고 그날의 세계 경제 동향 브리핑. 그의 일상에는 한치의 오차나 변수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의 루틴은 기계적이었고 그의 정신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의 그 아이들, 하준과 하민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애써 그 잔상을 지우려 했다. 단순한 호기심 혹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대한 사소한 침해 때문에 생긴 불쾌감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박민준 비서에게 내린 지시는 그저 찜찜함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받고 별일 아님을 확인하고 깨끗이 잊어버린다. 그것이 강지훈이 정해놓은 시나리오였다. 오전 10시 박민준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그를 오랫동안 봐온 지훈은 그의 눈빛에 떠오른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보고를 앞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대표님. 박민준이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화면을 터치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 얇은 디지털 기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제의 그 불쾌한 파문은 끝날 터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간략한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 이하준, 이하민 쌍둥이 형제, 만 6세 주소, 서울시 강북구 5호동 XX빌라, 201호 보호자, 이수연모. 그리고 그 아래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정보가 이어졌다. 나이, 최종 학력, 그리고 현재 그녀가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식당 주방 보조, 빌딩 청소, 주말 마트 시식 코너. 그녀의 고단한 삶이 몇 줄의 텍스트만으로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른 곳이었다. 이수연. 그 이름, 세상에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쌍둥이의 나이가만 6세라는 사실과 그 이름이 조합되자 그의 기억 속에서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상자가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7년 전 그 밤,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동업자들의 강권에 못 이겨 억지로 참석했던 파티. 평소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독한 술에 취했고 모든 것이 흐릿했다. 그를 유혹하려던 수많은 여자들을 피해 잠시 테라스로 나갔을 때 그녀를 만났다. 파티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한쪽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던 여자. 그녀는 파티의 케이터링 업체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술기운과 일탈에 대한 충동, 그리고 그녀의 절박해 보이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렸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기억났다. 사진.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박민주는 말없이 화면을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 뜬 것은 이수연의 최근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아마도 박민준의 팀이 아이들의 집 근처에서 찍은 파파라치 컷일 터였다. 사진 속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장바구니를 든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7년 전의 앳된 모습은 고된 삶에 찌들어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 눈매는 틀림없이 그날 밤의 그녀였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7년 전의 하룻밤, 그리고 6년 전에 태어난 쌍둥이. 시간의 간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하준의 자신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그 낯익은 눈빛. 지훈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논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이성으로 쌓아올린 그의 세계가 가장 비논리적이고 원초적인 가능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내 아이들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는가. 이곰이 돈을 원했다면 진작에 자신을 찾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기억해냈다. 어제 자신의 돈을 단호하게 거절하던 하준의 모습을. 그 아이의 자존심은 분명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을 터였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강지훈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확실한 사실을 찾아내는 훈련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다. 의심과 가능성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반박할 수 없는 100%의 진실. 그는 다시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고 냉철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 비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박민준은 지훈의 눈빛만 보고도 앞으로 벌어질 일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해. 내 것과 그 아이들 것. 박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알겠습니다. 방법은? 그건 박 비서가 알아서 해. 어떤 방법을 쓰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그 여자와 아이들은 흔적을 남기지 마. 그것은 불법적인 일에 가까운 짓이었다. 하지만 박민주는 왜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지훈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평소처럼 일했고 회의를 주재했으며 수백억 원의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한 장의 검사 결과지에 달려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게 아들이 둘이나 있다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JK그룹의 후계 구도는, 내 삶의 계획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아이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선물을 사기 위해 그 거대한 빌딩에 겁없이 들어왔던 작은 아이들.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고맙다고 외치던 목소리. 그 생각은 가슴 한구석을 불편하게 찔러왔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박민준 비서가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봉투에는 그 어떤 로고나 문양도 없었다. 그는 봉투를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박민준이 나가고 집무실에는 지훈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에게는 생경한 경험이었다. 종이를 꺼내자 복잡한 유전자 배열표와 함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검사 결과 친부관계 확률 99, 부배 99%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명백하며 절대적인 진실이었다.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완벽한 세계, 철저한 통제와 계획 아래 세워진 그의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6년 전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동안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혼란과 충격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지훈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여자와 얽혔고 이하준과 이하민이라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그는 이제 직면해야만 했다. JK그룹 타워의 45층. 강지훈의 집무실과는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최만식 이사의 사무실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중후한 원로톤의 가구와 벽면을 가득 채운 동양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수석들은 노련한 야심가의 품격을 드러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공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최만식은 깊숙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며칠 전 있었던 임원회의를 복기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지훈이 보였던 그 찰나의 빈틈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료가르체, 어쩌면 그보다 더 짧았을지도 모를 그 침묵. 하지만 맹수의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최만식에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졌다. 강지훈답지 않았어. 그는 30년 넘게 JK그룹에 몸담아온 산증인이었다. 창업주인 강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그의 아들인 강지훈이 어릴 때부터 봐왔다. 손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29의 어린 나이에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강지훈을 그는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운 좋게 핏줄을 잘 타고난 애송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 물론 강지훈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완을 보여주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서울 정도의 추진력으로 수많은 반대를 잠재우고 JK그룹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최만식은 겉으로는 그의 경영 능력을 칭송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저 애송이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완벽함에 가까운 통제력과 이성이 가장 큰 무기이자 동시에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감정 따위는 모를 것 같던 저 젊은 CEO에게 균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곧 무너질 징조일 터였다. 그리고 며칠 전 그는 마침내 그 균열을 목격한 것이다. 최만식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잠깐 들어와봐. 곧바로 문이 열리고 덩치는 크지만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최만식의 수족이자 해결사로 깨끗한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해왔다. 앉아. 김 실장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최만식은 서랍에서 고급시가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자욱한 연기를 한 모금 길게 내뿜은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강 대표,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님. 김 실장은 언제나처럼 신중하게 대답했다. 모를 리가. 자네, 눈이 어떤 눈인데. 최만식이 피식 웃었다. 요즘 뭔가에 단단히 정신이 팔려 있어. 회의 시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사소한 실수를 하는 걸 봤지. 강지훈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놈의 뒤를 좀 밟아봐. 비서실 동향도 살피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최근 강 대표의 신경을 긁는 게 뭔지 알아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숨겨둔 골칫거리일 수도 있겠지. 알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들키지 않게 명심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소리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최만식은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시간을 태웠다. 그는 확신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이라도 약점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자인지, 돈인지, 아니면 숨겨진 비리인지 뭐든 상관없었다. 그저 강지훈이라는 굳건한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만 찾아내면 그곳을 파고들어 성 전체를 무너뜨릴 자신이 있었다. 김 실장의 조사는 빠르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가 고용한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기로 소문난 정보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그의 그림자인 박민준 비서를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박 비서의 동선, 통화, 기록, 만나는 사람들,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졌다. 며칠간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박 비서의 일상은 CEO 비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이 회사와 강 대표의 자택, 그리고 업무 관련 미팅 장소를 오가는 것이 전부였다. 최만식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예상이 빗나간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작은 실마리가 잡혔다. 박민준 비서가 공식적인 스케줄을 모두 마친 후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강북의 한 낡은 동네로 향한 것이다. 그곳은 JK그룹이나 강지훈 대표와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장소였다. 잠복해 있던 조사팀은 박 비서가 차 안에서 누군가를 한참 동안 기다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젊은 여자와 쌍둥이 남자 이 둘이 낡은 빌라에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 렌즈에 잡혔다. 박 비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조용히 차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김 실장은 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최만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사님. 최만식은 시각 커터로 시각 끝을 잘라내며 시큰둥하게 물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대표님의 신경을 긁는 게 뭐던가. 예쁜 여자라도 숨겨뒀나. 사진을 먼저 보시지요. 김 실장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와 그녀의 양손을 꼭 잡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만식의 시선은 처음에는 여자에게 향했다. 꽤 반반한 얼굴이었지만 고된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작 이런 여자 때문에 그 강지훈이 흔들렸다고 믿기 힘든 얘기군. 아이들을 봐주십시오. 김 실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제야 최만식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이들 중 한 명. 조금 더 당돌해 보이는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다. 오만한 듯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매. 날렵한 콧날. 이건 아이들은 6살이라고 합니다. 이란성 쌍둥이, 이하준, 이하민, 그리고 저 여자는 아이들의 어머니인 이수연입니다. 서류상으로 붙이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살. 최만식의 머릿속에서 컴퓨터보다 빠르게 계산이 시작되었다. 7년 전 강지훈이 막그룹의 실권을 잡기 시작했을 무렵 사적인 스캔들이 터질 뻔했다가 간신히 막았던 사건이 있었다. 그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때 강 대표의 어릴 적 사진과 대조해봤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나란히 놓았다. 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비교해놓은 두 사진을 본 최만식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특히 그 눈빛은 강지훈의 것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했다. 세상에. 최만식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혼외자. 그것도 둘씩이나.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강지훈의 완벽한 황태자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보수적인 이사들과 주주들은 당장 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경쟁사들은 축배를 들 것이다. 그는 김 실장이 내민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비참할 정도로 평범한 삶, 그리고 아이들이 최근 JK그룹 로비에 나타났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최만식의 입가에 징그러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의 아킬레스건을. 잘했어. 김 실장, 아주 잘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JK그룹 타워가 마치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부터 재밌어지겠군.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 강력한 카드를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터뜨려야 했다. 그는 먼저 소문을 흘릴 생각이었다. 강 대표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다는,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소문, 이수연을 천하의 요부로 만들고 강지훈을 여자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미숙한 경영인으로 몰아갈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이 비밀이 강지훈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 확신했다. 노련한 사냥꾼은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지 않는다. 서서히 피를 말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법이다. 최만식은 이제 막 시작될 잔인한 사냥에 대한 기대로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친자관계 확률 99, 999%. 그 차갑고 명백한 숫자는 강지훈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상에 젖거나 과거를 후회할 시간은 없었다. 이수연, 그리고 이하준, 이하민, 이 세 사람은 이제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리고 변수는 통제되어야만 했다. 그는 박민준 비서를 통해 이수연의 일과를 상세히 보고받았다. 그녀가 언제 집을 나서고 언제 돌아오는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는 마치 적진에 침투하기 전 작전을 짜는 사령관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그녀를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어른들 사이의 문제였고 아이들은 이 냉혹한 현실의 첫 충격에서 보호받아야 했다. 그는 값비싼 소송이나 시끄러운 스캔들을 원하지 않았다. 가장 조용하고 빠르고 완벽한 해결책, 그것은 돈이었다. 그의 생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가 지난 7년간 겪었을 고난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줄 생각이었다. 그녀와 아이들에게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책이자 책임의 방식이었다. 결전의 날 저녁, 그는 직접 차를 몰았다. 뒷좌석에는 언제나처럼 수행비서가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주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고 최대한 노출을 줄여야 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강북의 낡은 동네로 접어들수록 차창 밖의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높고 반짝이는 빌딩들은 사라지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낮은 빌라와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을 드러냈다. 그는 목적지인 XX 빌라 앞에 차를 세웠다. 비좁은 골목길에 나타난 최고급 세단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불청객처럼 이질적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그를 감쌌다. 그가 살아온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냄새와 소리였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올랐다. 201호, 녹슨 철문 앞. 그는 잠시 멈춰서서 흐트러짐 없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이수연은 막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
식당 주방의 일이 고됐고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에서 잠든 하민이를 업고 한참을 걸어야 했다. 아이들은 고단했는지 일찌감치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잠시 숨을 돌리던 참이었다. 띵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혹시나 아이들이 깰까 싶어 그녀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은 고장이 난 지 오래였다. 누구세요? 나다. 강지훈. 문 밖에서 들려온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의 심장은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왜 어떻게 그가 여길 왜 찾아온 거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가 대답이 없자 문 밖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문을 열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수연은 잠든 아이들이 있는 안방 쪽을 돌아보았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찾아왔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7년 전 그 밤의 기억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냉정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는 그녀의 낡고 좁은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계의 존재였다. 들어가도 되겠나? 그는 허락을 구하는 말투였지만 이미 한 발을 문 안으로 들여놓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그가 들어올 공간을 내주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좁은 거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벽에 붙은 아이들의 서툰 그림, 낡은 소파, 작은 밥상.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갑서치를 매기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져 수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앉으세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았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밥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읽어봐.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그려진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친부관계 확률 99, 999%라는 문구를 본 순간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난 7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비밀의 무게가 이렇게 차가운 종이 한 장으로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 알겠나?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 아이들, 내 아들이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죠? 그녀의 당돌한 눈빛에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 조건을 제시하듯 말했다. 본론만 얘기하지. 당신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하겠다. 강남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다. 매달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할 거고 아이들은 국내 최고의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겠다. 당신이 원한다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당신과 아이들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수연은 잠시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조건은요? 조건은 간단해.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의 친부에 대해선 영원히 함구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해. 법적인 친자인지 절차는 밟지 않을 거다. 그저 내 아이들이니 그에 합당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거다. 내 말 이해했나? 그제야 수연은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지금 아빠로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제 해결사로서 온 것이었다. 그녀와 아이들은 그에게 있어 되찾아야 할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 관리해야 할 리스크였다. 그의 제안은 친절이 아니라 돈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아이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계산된 거래였다. 순간 수연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던 자리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 7년간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낳고 길렀다. 아이가 아파 밤새울 때도, 돈이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그를 원망한 적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찾아가 돈을 요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와서 카르카도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사려 하고 있었다. 싫어요. 수연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거절에 강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싫다고요. 수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맹렬한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아파트도 학교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무슨 제안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네, 잘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은 지금 돈으로 내 아이들을 사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우리 하준이, 하민이를 돈으로 사서 당신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당신한테 뭔데요? 당신이 세운 완벽한 인생 계획에 생긴 오점, 아니면 가끔 심심할 때 들여다보는 장난감.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강지훈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내 전부라고요. 내가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새끼들이라고요. 지난 7년 동안 당신 없이도 우리 셋 잘 살아왔어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뭔데 우리 행복을 돈으로 사려고 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끝까지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아이들 아빠 될 자격 없어요. 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인생에서 거절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이토록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다. 그는 분노한 그녀의 얼굴과 그녀 뒤에 있는 낡고 초라한 집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버리고 안락한 미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이 여자는 제 발로 걷어차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비이성적, 비논리적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는 이 감정적인 여자와의 대화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차갑게 몸을 돌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련 없이 문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며 곤히 잠든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세단은 낡은 골목길을 유령처럼 빠져나왔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쥔 채 미동도 없었지만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싫어요라는 이수연의 단호한 목소리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눈빛으로 가득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완벽했다. 가난이라는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동아줄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동아줄을 잘라버렸다. 그것도 자격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시의 정상에 위치한 그만의 성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 공간은 그에게 지독한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크리스털 잔을 무의미하게 만지작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수연의 집, 좁고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을 것 같은 그 공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벽에 붙어있던 서툰 크레파스 그림들, 그 그림들은 그가 소유한 수억 원짜리 현대미술 작품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으로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돈이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고 그녀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오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는 그럴 힘이 있었고 승소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처럼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던 그 결의의 찬 눈빛. 만약 그가 법이라는 힘으로 아이들을 빼앗는다면 아이들은 평생 그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강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해결사였다. 하나의 전략이 실패하면 즉시 다른 전략을 구상해야 했다. 정면 공격이 막혔다면 이제는 우회해서 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할 때였다. 그는 박민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네. 대표님, 복귀하셨습니까? 박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계획 변경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수연과 아이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접촉도 금지한다. 변호사팀도 대기시켜. 하지만 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지시는 박민준조차 의아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아. 모든 것을 뭘 먹고 뭘 입는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유치원에서는 누구랑 친한지, 웃을 때는 언제고 울 때는 언제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것은 더 이상 신원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가 이수연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세계를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이후 이수연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밤마다 강지훈이 다시 찾아오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데리고 와 울부짖는 그녀에게서 하준과 하민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옆에서 잠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당장 집을 옮길 보증금도 없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막막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더 밝게 웃었고 더 다정하게 아이들을 대했다. 하지만 엄마의 미세한 변화를 아이들이 모를 리 없었다. 엄마, 어디 아파? 하준이 저녁을 먹다가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자꾸 한숨 쉬잖아.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애써 웃으며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었다. 한편 JK그룹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최만식 이사가 계획한 대로였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험담으로 시작되었다. 임원들 사이의 술자리에서 혹은 휴게실에서의 잡담 속에서 강 대표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다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한테 발목 잡혔다는군. 돈을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한 여자라던데. 찌찐. 아무리 점다지만 여자 문제 하나 깔끔하게 처리 못해서야 선대 회장님께서 아시면 무덤에서 통곡하실 일이야.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질되었다. 이수연은 아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는 요부가 되었고 강지우는 그런 여자에게 휘둘리는 미숙하고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그려졌다. 소문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힘을 가졌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강지훈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것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기류를 강지훈이 모를 리 없었다. 박민준 비서는 매일 아침 회사 내부 동양보고의 일부로 소문의 확산 정도를 그에게 보고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소문의 근원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해명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대표님, 최만식 이사의 소행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 쪽 정보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초 소문 유포자들이 모두 최 이사 라인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박민준의 보고에 지호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예상했던 바야. 그 늙은 여우가 내 약점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그는 이제 자신의 문제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이수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개인적인 전선. 다른 하나는 최만식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경영권과 JK그룹을 지켜내야 하는 공적인 전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개의 전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만식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스캔들을 빌미로 이 사회를 흔들고 결국 자신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할 터였다. 만약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수연과 아이들을 지킬 힘도 잃게 될 것이다. 최만식 같은 인간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아이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문제이자 책임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가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심장에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박민준에게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이름, 하민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땅콩을 못 먹는다는 사실, 하준이가 동생 몰래 엄마의 구멍난 양말을 꿰매주려다 손가락을 찔렸다는 사소한 일상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한자 한자 마치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듯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까지 저 불빛들은 그가 정복해야 할 영토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두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비서. 네. 대표님, 지금부터 최만식 이사를 사냥한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모든 것을 조사해. 자금 흐름, 통화, 내역, 만나는 사람들,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내. 반격의 시간이다.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었다. 마음의 전략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전략과 함께 가야만 했다. 강지훈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왕궁만을 위해 싸우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도 불러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 최만식이 뿌린 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의 뜬소문 수준이었던 이야기는 그의 치밀한 계획하에 익명의 제보라는 형태로 증권가 정보지와 연예부 기자들의 귀로 흘러들어갔다. 곧이어 자극적인 제목의 온라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단독 재계의 황태자 K씨, 숨겨둔 여자와 쌍둥이 아들 의혹, 심층 취재 JK그룹, 오너 리스크 현실화되나, 베일에 쌓인 K대표의 사생활, 가십, 아이 미끼로 대기업 회장 발목 잡은 신데렐라 혹은 희대의 꽃뱀. 기사들은 교묘하게 익명을 사용했지만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은 카리스마 넘치는 CEO, 국내 굴지의 대기업 JK그룹 같은 수식어들은 누가 봐도 강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수연의 신상은 철저히 가려졌지만 기사의 뉘앙스는 그녀를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세상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완벽해 보이는 남자의 추모는 최고의 안주거리였다. JK그룹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소문이 퍼진 첫날,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지면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1억, 보수적인 이사들은 연일 강지훈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 JK그룹에 경고했던 성벽에 외부로부터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과 익명의 여인에 대한 기사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읽어내려갔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법무팀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대중들에게는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쳤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마치 2개의 가면을 쓴 광대 같았다. 낮에는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임원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냉철한 CEO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이름 모를 기자들이 휘갈긴 악의적인 글자들을 곱씹으며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는 한 남자로 돌아왔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다. 아직 얼굴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홀로 지켜온 여자에게 쏟아지는 더러운 말들이었다. 폭풍의 여파는 이수연의 작고 평화롭던 세상에도 어김없이 몰아쳤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의미심장한 속삭임,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가시에 같은 시선들은 그녀를 위축시켰다. 저 여자라며 TV에도 나오는 그 잘생긴 회장님, 애를 2이나 낳았다는. 어머, 정말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저 좁은 빌라에 살면서도 애들한테는 좋은 것만 입히려고 하지.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결정적인 사건은 아이들의 유치원에서 터졌다. 그날 오후 수연은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그런데 교실 문을 열자 잔뜩 겁에 질린 하민이와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옷이 흙투성이가 된 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는 하준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울고 있는 다른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하준이 어머님, 오셨어요. 어떻게 된 게? 애를 때리면 어떡해요? 상대 아이 엄마가 수연을 보자마자 쏘아붙였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준아, 무슨 일이야? 하준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울고 있던 아이가 엄마 뒤에 숨어 소리쳤다. 제가 먼저 그랬어. 이하준네. 엄마는 나쁜 여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때렸단 말이야. 뭐 나쁜 여자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상대 아이 엄마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말했다. 애들은 어른들 하는 얘기 다 듣고 배우는 거 몰라요. 요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하준이 엄마가 애들 아빠도 없는 애들 이용해서 돈 많은 남자 등쳐먹으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7. 그 순간 수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말들이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싶은 것을 꾹 참고 터진 입술로 자신을 노려보는 하준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약을 발라주려 해도 고개를 저으며 피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 수연은 조용히 하준의 옆에 누워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하준아, 왜 그랬어?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하준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꾹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 애가 엄마는 나쁜 여자라고 했어. 아빠도 없으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엄마인데.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세상의 아기 앞에서 아이들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도망쳐야 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아이들의 영혼마저 망가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박민준 비서로부터 유치원에서의 사건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하준이 싸운 이유와 상대 아이 엄마가 수연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보고서를 쥔 채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하준의 사진을 보았다. 입술이 터진 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자신의 아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엄마인데. 보고서에 적힌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아이들이 바로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 최만식을 향한 분노가 사리로 변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박민준에게 지시했다. 당장 그 유치원 원장과 조용히 접촉해 최고 수준의 아동심리 상담사를 붙여 하준이와 하민이 두 아이 모두,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된 그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신상도 파악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유치원 놀이터 시설이 너무 낡았더군. JK그룹 사회공헌 팀 명의로 서울 시내 낙후된 유치원 놀이시설 교체 사업을 진행해 첫 대상지는 그 유치원으로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서툴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최선의 보호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그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팀은 최만식 이사의 뒤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만식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와 이번 스캔들을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흔적을 포착한 것이다. 그것은 최만식이 모든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모든 총알은 장전되었다. 그날 오후 이사회의 공식 소집 공고가 전 이사들에게 전달되었다. 안건은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현안 논의, 사실상 강지훈 대표의 거취를 묻는 불신임 투표의 서막이었다. 최만식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하리라 확신했다. 소집 공고를 확인한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사냥꾼의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전쟁의 시간이었다. JK그룹 본사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왕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고 차가웠다. 평소라면 도시의 전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통유리 창마저 오늘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잿빛 하늘만을 비추고 있었다. 긴 마호간이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오늘 벌어질 권력, 투쟁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회의의 주최자인 최만식 이사는 상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는 이사들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믿었다. 강지훈의 스캔들은 그의 완벽한 명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고, 보수적인 이사들은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모든 판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다. 회의 시작. 정각.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으러 온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입장하는 군주처럼 당당했다.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만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가 상석에 앉아 가뜩이나 무거웠던 침묵은 더욱더 숨막히게 가라앉았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회의를 시작한 것은 최만식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우리 JK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으며 대회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K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힘을 얻은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지훈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대표의 이름 뒤에 숨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급한 스캔들에 대해 해명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미동도 없이 최만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회의실 안에서는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증거들을 꺼내들었다. 그는 스크린에 사진 몇 장을 띄웠다. 이수연의 낡은 빌라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라한 집이 바로 스캔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소문에 따르면 강 대표의 핏줄이라고 합니다. 대표께서는 이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는 마치 검사처럼 강지훈을 몰아붙였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강 대표는 그룹의 총수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왜 즉시 명확한 해명을 통해 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든 강 대표는 더 이상 JK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최만식의 말이 끝나자 그의 라인에 있던 한 이사가 즉시 동의하고 나섰다. 최 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주주와 직원들을 위해 강지훈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긴급안건으로 발의합니다. 해임안. 마침내 칼이 뽑혔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처럼 팽팽해졌다. 최만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이제 강지훈이 어떤 변명을 해도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때였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 준비하신 연극은 그게 전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최만식이 아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사님들께서 제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그 문제는 제 개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진짜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박민준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박 비서,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워주게. 박민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조작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이수연의 사진이 사라지고 복잡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번 스캔들을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의 최근 자금 거래 내역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보시다시피 기사가 나가기 직전 거액의 자금이 이 언론사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오션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서 왔죠. 이사들의 눈이 스크린으로 쏠렸다. 최만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오션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일까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만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뚜꼬, 긍시소, 망보감 포오셰, 감신 푸벤마여. 바로 최만식 이사님의 처남 되시는 분이더군요. 무슨 소리야? 최만식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상관이 왜 없겠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자신의 사적인 스캔들을 조작하고 언론에 흘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다음 그것을 빌미로 대표이사를 몰아내려는 이 모든 계획의 배우가 바로 최만식 이사님. 당신이니까요.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 비서. 다음 자료. 스크린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JK그룹의 경쟁사인 태성전자의 신제품 개발 계획서였다. 그것은 JK그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1급 기밀이었다. 이 기밀 문서는 지난달 태성전자 측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뻔했죠. 저희 감사팀이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 남자가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을 확대하자 서류를 건네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최만식의 수족인 김 실장이었다. 최만식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다 조작이야. 내 놈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수작이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지훈이 손짓하자 회의실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 이사님, 약속하신 대로 태성의 신제품 개발 계획서 원본입니다. 이걸로 강지훈 그놈 목을 확실히 칠 수 있겠지요. 이 수고했네. 강지훈이 스캔들로 정신없는 틈을 타 이 사회를 열 걸세. 내가 JK를 손에 넣으면 자네에게 약속한 자리는 확실히 보장하지. 제로메. 그것은 최만식과 태성전자 측 인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목소리는 변조를 시도했지만 국정원 수준의 음성 분석을 통해 복원된 그의 목소리 이미 명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최만식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회사를 팔아먹을 뻔한 파렴치한의 손을 들어줄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최만식을 내려다보았다. 최만식 이사. 그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처럼 선언했다. 당신은 오늘부로 JK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었소. 또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과 함께 업무상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당신을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했음을 알리는 바이오. 안 돼. 이럴 순 없어. 최만식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주저앉았다. 지우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다. 육중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실성한 사람처럼 발버둥치는 최만식을 양쪽에서 붙들었. 이건화,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지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만식의 추악한 절규는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완전히 차단되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숙청극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강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지독한 냉정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룹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처럼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의 왕국에 더 이상의 반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젊은 왕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다. 회사에서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최만식의 추악한 절규가 완전히 차단되자 강지훈의 세계에는 다시 한번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전쟁은 끝났다.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환희 대신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은 그의 마음을 지독히도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인공의 빛으로만 보였다. 그는 박민준 비서가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태블릿 PC를 들어올렸다. 화면에는 잠든 하준과 하민의 사진이 떠 있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고화질의 사진이 아니라
박비서의 팀원이 멀리서 몰래 찍은 초점이 약간 흐릿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 최만식과의 전쟁은 어쩌면 더 큰 전쟁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회사를 지키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숫자와 논리, 그리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마주해야 할 전쟁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상처받은 한 여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전쟁. 그 전쟁터에서는 돈도 권력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다. 대표님, 박민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서 언론 대응팀에서 공식 입장 발표 시기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이사의 해임과 검찰 고발건에 대해 지금이 여론을 반전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강지훈은 아이들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하나 더 추가해. 네, 내 공식 입장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하라고 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민준조차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해. 대표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아직 준비가... 아니, 지우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 아이들을 어둠 속에 숨겨두지 않겠어. 그 아이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내 아들들이라고. 더 이상 익명의 그늘 아래서 세상의 더러운 말들에 상처받게 놔둘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 사회를 압도했던 냉철함 대신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가진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박민준을 돌아보며 지시했다. 내용은 간결하게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사생활은 나의 사생활과는 별개이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앞으로 아이들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언론과 개인에 대해서는 JK그룹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해.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아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서늘한 경고였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의 공식 발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최만식의 비리와 해임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강지훈의 폭탄 선언에 쏠렸다. 재계의 황태자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한 초유의 사건. 하지만 그의 단호하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경고에 언론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들의 신상을 파헤치려던 몇몇 매체는 JK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실제로 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렇게 강지훈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처음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 이수연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강지훈이 담담한 얼굴로 자신의 아이들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경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남자가 이제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고마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 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떠난 이후 며칠 동안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했다. 떠나야 한다는 이성과 혹시나 하는 미련이 그녀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근처 놀이터에 갔다. 그런데 놀이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고 녹슬었던 미끄럼틀과 그네는 사라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최신식 친환경 소재의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와 새고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갔다. 그때 유치원 원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기 JK그룹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낡은 놀이터들을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 유치원이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되었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멀리서 아이들의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돈으로 마음을 사려 했던 오만한 CEO가 아니라 서툴지만 진심을 전하려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그녀가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이었다. 어색한 옷차림만큼이나 그의 표정 역시 어색하고 긴장되어 보였다.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수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신나게 노느라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놀이터 벤치에 어색하게 앉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날 밤 일은 미안했소. 그는 정면을 본 채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내 방식이 틀렸어. 오만했고 무례했지. 당신과 아이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수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사과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내 아버지는 나에게 경영을 가르쳤지. 사랑을 가르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를 거래라고 생각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지. 당신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건 생각도 못한 채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길을 잃은 한 남자. 서툰 아버지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부탁이 있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소. 당신의 남자가 될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야. 하준이와 하민이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달라는 거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넘어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미끄럼틀을 타던 하민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으앙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연이 벌떡 일어나 달려가려던 순간 강지훈이 먼저 번개처럼 달려나갔다. 그는 넘어진 하민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아이에 까진 무릎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어미 잃은 아이처럼 수연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피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남자가 아이의 작은 상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저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구급함에서 소독약과 반창고를 꺼내 아이의 무릎에 발라주었다. 하민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다. 강지훈은 그 모습을 마치 위대한 기적이라도 보는 것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집으로 걸었다. 아직은 어색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던 얼음장 같은 공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민이는 엄마 손을 잡고 조잘거렸고 하준이는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강지훈을 훔쳐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적개심 대신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하준아, 하민아, 아저씨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마운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아저씨 지훈이 멈춰서서 돌아보자. 하준이는 우물쭈물하다가 말했다. 다음에 또 놀러 올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평생 지어본 적 없는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럼 당연하지. 다음엔 아빠가 더 재밌는 거 많이 가르쳐 줄게.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자신의 차가운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작은 빌라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꺼질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비로소 그가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 어디인지 깨달은 밤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낡은 빌라촌 골목의 나무잎들이 푸르게 물들었다가 다시 붉게 타오를 무렵 네 사람의 세상에도 작은 기적 같은 변화들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강지우는 더 이상 주말에 골프를 치거나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말은 쌍둥이 형제의 차지였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어설픈 몸놀림으로 넘어지기 일쑤였고 공룡 이름을 외우느라 밤을 새웠으며 서툰 솜씨로 김밥을 말다가 옆구리를 다 터뜨려 수연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JK그룹의 직원들은 경악했다. 회의 중에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셔츠 소매에 정체 모를 크레파스 자국을 묻힌 채 출근하는 대표님의 모습은 그들이 알던 얼음 왕자 강지웅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리더가 되어갔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복지에 더 신경을 썼고 무리한 프로젝트 대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다. 그의 변화는 JK그룹 전체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대표님을 바꾼 것은 그 어떤 경영 컨설턴트도 아닌 작은 꼬마 천사들이라고. 수연의 삶에도 햇살이 들었. 그녀는 더 이상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았. 지훈의 간곡한 부탁과 설득에 못 이기는 척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로 가꿔진 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 꽃집은 곧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행복하게 한 것은 더 이상 불안한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주려 노력하는 남자였다. 아이들의 변화는 가장 눈부셨. 하민이는 원래부터 애교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빠의 목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다. 경계심이 많았던 하준이마저도 이제는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제잘거렸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의 선물을 사기 위해 낯선 곳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아빠가 곁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강지훈의 생일이었다. 그의 비서실에서는 국내 최고의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정재계 인사들의 축하 파티를 준비하려 했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올해 내 생일은 가족과 함께 보낼 거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비서실은 처음으로 대표의 생일 스케줄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자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의 코를 감쌌다. 생일 축하해요. 수연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지만 스스로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놓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기 위해 박민준 비서를 얼마나 들볶았을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다.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하준이와 하민이가 똑같은 꽃가옷을 입고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그리고 하준이가 대표로 서툰 솜씨로 포장한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다. 아빠 선물이에요. 지훈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명품 시계나 넥타이 대신 커다란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스케치북의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빠 최고라고 쓰여 있었다. 그가 첫 장을 넘기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스케치북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함께 갔던 동물원 그림, 축구를 하다가 넘어진 아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네 식구가 손을 잡고 꽃밭을 산책하는 그림. 페이지마다 아이들의 서툰 그림과 함께 수연이 찍어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손도장 2개와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빠,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빠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 받아본 그 어떤 값비싼 선물도 이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주는 감동에 비할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있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그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날 밤 네 사람은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 안을 채운 사랑과 온기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찬란했다. 촛불을 끄기 전 지우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는 더 이상 JK그룹의 성공이나 더 큰 부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사랑하는 이 가족과 평생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1년 전 2명의 가여운 쌍둥이 형제는 아빠의 선물을 사기 위해 차가운 유리성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결국 선물을 사지는 못했지만 대신 아빠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정작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은 바로 강지훈 자신이었다. 두 아이는 그에게 단순히 아들이라는 존재를 넘어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과 진정한 행복,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세상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촛불을 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처럼 그의 지난날의 차갑고 외로웠던 시간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